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난리네요. 그러게 일어나랄 때 일어났으면 괜찮았겠죠. 밤늦게까지 게임한다고 놀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참마다 자기야. 나 차 좀 빌려줘. 자기 차 놔두고 왜 내 차를 달래? 말했잖아. 내 차 회사에 두고 왔다니까. 술 먹을 건데 차를 가져갈 수 없어서. 그건 잘했어. 그렇다고 내 차를 가져가면 나는? 자긴 어차피 오늘 집에 있을 거잖아. 좀 빌려주라. 알았어. 5만 원 줘. 5만 원은 왜? 렌트비. 차 빌려갔으면 당연히 렌트비 줘야지. 와, 치사하다. 싫으면 말든지. 옛다. 남편 돈 뺏어가서 부자 되라.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나도 아버지한테 차 한 대 뽑아달라 그래야지. 그래라. 근데 당신 남잔데 애는 어떻게 낳으려고? 아버지도 그래. 진우, 따지고 보면 반은 내 덕인데 왜 당신한테만 차를 뽑아주냐고. 아무리 툴툴 대봤자 방법이 없죠. 저희 시아버님이 저 아들 낳았다고 차를 뽑아주셨답니다. 부러우시죠? 손자 낳았다고 며느리한테 차를 선물하는 시아버지가 그리 흔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남편 복은 그저 그래도 시아버지 복은 최고로 있는 사람이랍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중이에요. 이 결혼 안 했으면 진짜 많이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시아버지는 저를 끔찍히도 아껴주신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사실 이 남자랑 함께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포기할까 수백 번은 고민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오늘은 저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신 저희 시아버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중간중간 혈압이 극도로 치솟을 수 있으니 고혈압이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전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들이 있으니 남편도 있겠죠. 여느 집 남편들처럼 쏙개나 썩이는 인간이랍니다. 술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해서 수시로 제 잔소리를 듣는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름 불굴의 한국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인간이 직접 말한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나요? 인생의 낙이 게임과 술, 그리고 저와 아들 진우라는 사람이에요. 간간히 화를 돋우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 좋게 봐줘야죠. 그것만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로펌에 다니면서 저와 진우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도 많답니다. 툭하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때려치운다고 말하면서도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마다 저도 맞장구를 쳐주곤 해요. 때려치우라고 그런다고 못 살까 그러는 거죠. 진짜 그만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걸 아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그만두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요새 남편한테 당신 회사로 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곤 해요. 근데 남편이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지 뭡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요. 언젠가는 남편이 물려받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일단은 자기 힘으로 저희 가족을 건사하기를 원한답니다. 전 솔직히 둘 다 괜찮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녀도 좋고 아니면 시아버지 회사로 가서 회사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시아버지 연세도 그렇고 이젠 남편도 40이니 때도 적당한 것 같은데 아직은 남편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안 하면 제가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시아버지가 저희 진우 좀 더 크고 나면 저도 일을 해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어차피 일할 거면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 나이에 어디 취직하기도 그렇고 설령 취직한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잖아요. 제가 스트레스에 강한 편이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인간에겐 평생 주어지는 어려움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그걸 이미 다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제 남은 삶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도 생각하는 중이에요.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맹랑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다 제 시어머니 되시는 강말순 여사님 때문이죠.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시로 제 심기를 긁어주시는 건 잊지 않으세요. 나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지만 괜찮아요. 예전에 비하면 진짜 천사신걸요. 이 말은 예전엔 정말 악마였다는 뜻이랍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외람되긴 하지만 진짜 그러셨어요. 그게 남편과 제 결혼 때문이었죠. 진짜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시어머니가 자기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감을 들이기 싫어하는 일이 그리 드문 건 아니니까요. 근데 보통은 자식인 아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러는 게 맞죠. 아무리 자기 눈에 안 차도 상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저한테 직접 그러셨답니다.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으니 물러날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서 더 심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전 그걸 이겨냈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 말을 하면 남편은 자기가 훨씬 더 사랑했다고 그러지만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전 사실 연애할 생각조차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결혼은 더더욱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거였고요. 그런 제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시해 왔답니다. 남편은 제 회사 동료의 친구의 친구예요. 말로 하니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모르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희 팀이 회식 겸 소모임처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저희 동료와 남편의 친구가 만났고 어쩌다 보니 합석을 했던 거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특별히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했는데 남편이 제게 쏙 빠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조현석입니다. 조현석 씨?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서운해라. 제가 제 이름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 광석이랑 함께 술 마신 그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로?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요? 광석이 통해서 유정 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유정 씨 허락 안 구하고 그런 거 죄송한데요. 제가 졸랐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무슨 일로? 저기 그냥 말씀드리죠. 저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더군요. 며칠 전 만나본 남편은 꽤 괜찮아 보였던 건 맞았어요. 사람 자체가 가볍지 않고 상대 말에 귀 기울이는 배려심도 있어 보였고요. 아마 로스쿨 재학 중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로스쿨에 다닌다는 걸 보면 머리도 있고 집안에 재산도 있다는 뜻이었을 테고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연애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럴 처지가 아니었죠. 저희 집이 아빠가 돌아가신 후 많이 어려웠거든요. 아빠가 사업 실패 후 거듭되는 불운에 더는 못 버티시고 지병 악화로 돌아가시고 나니 저랑 엄마가 먹고 사는 일이 문제였죠.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 조그만 호프집을 차렸어요. 사회 경험도 없는 엄마가 호프집을 차린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하면서부터는 저도 퇴근 후 엄마를 도우러 가곤 했어요. 사람을 쓰면 그만큼 수입이 주니까요. 엄마는 그럴 필요 없다셨지만 제 입장에선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둘 순 없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제가 연애는 무슨 연애겠습니까?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 본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더 죄송하죠. 그렇게 몇 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거절에도 끝까지 예의를 지켜준 남자가 참 고맙더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절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제가 거절이라도 할 양이면 태도를 바꿔 네가 뭐 그리 잘난 줄 아냐며 화를 내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큰 용기 내서 고백을 한 건데 그걸 거절하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그런 거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그건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거절한 게 잘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 남자는 안 그랬어요. 제 거절에도 끝까지 예의를 지켜주었고 오히려 자신의 성급함을 재차 사과까지 했답니다.
한동안 꺼진 전화기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형편에 연애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렇게만 됐다면 저희는 그저 스쳐 지나는 사람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인연이라는 뜻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잠깐의 설렘을 안겨준 그 일 이후 저는 여느 때처럼 회사와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 후배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어요. 평소 저를 잘 따르던 아이였으니 축의금을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꼭 결혼식장에 가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1시였는데요. 그 전에 엄마 심부름을 먼저 해주고 갈 작정이었어요. 엄마의 친한 친구인 성옥 이모에게 뭐 좀 전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이모는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집안에 쌀 한 톨 없을 때 그간 잘해주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등을 돌렸었대요. 저야 어릴 때라 크게 실감하진 못했지만 당시 저희가 돈이 없어 고생한 기억은 선명해요. 그때 저희를 제일 많이 돌봐준 분이 성옥 이모셨어요. 이모는 부유한 중소기업 사장님 집안의 며느리셨어요. 당연히 돈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도운 거냐고 물으시면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희 아빠 주변 사람들이 그 증거예요. 평소 아빠를 따르던 분들이 많았답니다. 다들 사는 게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희를 외면했거든요. 남의 일이니 그럴 수도 있다시겠지만 속사정까지 알게 되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저희 아빠가 주변 사람들을 참 많이 도우셨어요. 아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였고요. 그것 때문에 엄마랑 종종 다투기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때론 보증을 잘못 써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엄마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빠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아빠는 그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당신 걱정하는 것도 당연해.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그래? 나를 믿고 찾아온 친한 동생이고 친구인데, 그놈들이 나한테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런 놈들을 그냥 보내면, 내가 잠을 못 잘 게 뻔한 걸. 여보, 연이라는 건 그런 거야. 지금 내가 내민 조그만 손길이 나중에 훨씬 더 커다란 얼굴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몰라도 우리 유정이한테는 그럴 거라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빠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정작 아빠가 그렇게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더군요. 아빠 말이 말짱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럴 때조차도 아빠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날 못 본 채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 거냐고. 당신은 사업 말고 그냥 봉사 같은 걸 했어야 했어. 어쩌면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이란 게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빠에게 그 사실을 강력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건 아빠를 생각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아빠는 그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행복을 굳이 뺏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아빠 말대로 저희가 형편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보증을 잘못 써서 돈을 날리더라도 저희가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게 영원한 건 아니더군요. 진짜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망한 그때 성옥 이모마저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저희 진짜 굶어 죽었을지도 몰랐어요. 정말로 고마운 분이시랍니다. 이모, 저 가요. 엄마가 다음 달쯤에 보자셨으니 두 분 스케줄 잘 맞추세요. 스케줄은 무슨, 나야 맨날 집에만 있는데 내가 내일이라도 가게 쳐들어갈지도 몰라. 그래도 돼요? 안 될 게 뭐니? 애들도 신랑도 다들 일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요새 이모 맨날 혼밥해. 와, 이모 혼밥이란 말도 알고 대단한데? 얘가 지 이모를 무슨 조선시대 아녀자인 것처럼 말하네. 이모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나 늦었다. 진짜 가요?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이모랑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이 간당간당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는 통에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답니다. 핸드폰을 빠뜨리고 나온 거예요. 뒷주머니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파에 떨어뜨린 모양이더라고요. 까짓거 다시 되돌아가서 찾으면 되지만 문제는 제가 그걸 식장 가는 버스에 올라타고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카드를 찍으려고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허전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제 뒤엔 버스를 타려고 줄지어 기다리는 사람이 서너슨 되었거든요. 아가씨 뒤에 분 기다려요. 일단 옆으로 비켜 서주세요. 그때라도 내렸어야 하는데 혹시나 해서 가방을 뒤지느라 그럴 수가 없었네요. 그 사이에도 기사님의 체근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가씨 뭐해요? 요금 내야죠. 이미 당황한 상태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 더 허둥지둥 됐답니다. 그나마 지갑이 가방 안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데요. 저 죄송한데 5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내면 될까요? 요새 다들 카드 써서 잔돈이 없어요. 거스름 돈 받고 싶으면 종점까지 가시든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당장 결혼식장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찍을게요. 그럼 되죠? 뒷좌석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는 선뜻 나서주셨어요. 그거야말로 대가 없는 호의잖아요. 감사한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연락처요? 이미 갖고 계실 텐데요. 아니다. 저만 갖고 있군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비로소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저보고 만나보자고 했던 사람이요. 아, 현석 씨? 헐, 제 이름 알고 계시네요. 저 완전 기쁜데요. 당연히 알죠.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뭐 감사할 일인가요? 근데 이 동네 사세요? 아니요. 저 이모네 집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도 반갑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그러게요.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건데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했어요. 1,0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 토요일 낮 시간에 버스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더군요. 더 신기한 건 그 사람과 제 목적지가 같았다는 겁니다. 땡땡 아트홀이요? 저도 거기 가는데 진짜예요. 저 유정 씨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막 손을 흔들더군요. 남자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기까지 했어요. 청첩 문자를 보여주려던 거였어요. 그게 왜 그리 귀엽든지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왜요? 저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이것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땡땡 아트홀. 알아요. 현석 씨가 거짓말할 사람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웃었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갑작스런 남자의 질문에 일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겨우 2번째 보는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를 잘 안다는 듯이 말했으니 그것도 이상하긴 했어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버스비를 못 내서 당황할 때 선뜻 도와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제 말 맞죠? 모르는 사람 아닌데요. 유정 씨 버스에 탈 때부터 바로 알아봤는데요. 아무튼 공경에 처한 사람 도운 건 맞잖아요. 이럴 때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저 알고 보면 그거 말고도 좋은 점 더 많거든요.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껏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저 또 웃었거든요. 웃었다. 그거 그러겠다는 말이죠? 그죠? 아싸. 그건 그냥 현석 씨가 너무 귀여워서 말을 하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잘 모르는 남자한테 귀엽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버스 안에서 당황함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만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애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대요. 물론 서로서로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틈을 내 전화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 공부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어. 사실 나 로스쿨 그렇게 내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원했다기보단 아니다.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이 시간에 열심히 자기 봐야지. 내 말이 자기 공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도 돼? 로스쿨 공부 엄청 빡세다던데. 빡세지. 다들 전교 1등만 하던 놈들이랑 경쟁하는 게 죽을 맛이야. 이렇게 해서 시험 통과해봐야 고작 변호사가 다일 텐데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변호사? 판사나 검사 할 수도 있잖아. 할 수는 있지. 성적 엄청 좋으면. 근데 내 성적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문제지. 왜 신랑이 판검사면 더 좋을 것 같아? 판검사든 변호사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사랑... 지금 자기 말 그거... 그거 뭐. 그럼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 서운하네. 그게 아니고... 몰라. 그렇게 얼렁뚱땅 청혼을 했지 뭡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청혼도 못 받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도 좋았어요. 비록 저희 집 형편이 안 좋기는 했지만 그와는 별도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게 행복해졌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행복한 날들이 그리 오래지는 않았답니다. 자기야, 주말에 시간 괜찮아? 근데 자기야말로 괜찮아? 요새 공부할 거 갈수록 늘어간다며. 맨날 이렇게 게으름 부리면 변호사 시험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왜? 혹시 나 변호사 시험 떨어지면 결혼 안 할 거야? 몇 번을 말해. 자기가 변호사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변호사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야. 그럼 됐네. 그리고 이건 변호사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거라서 말이지. 변호사 시험보다 중요한 거? 그게 뭔데? 내가 엄마한테 자기 얘기했거든. 그래서 한번 보지. 어머님이? 정말? 나 뭐 입고 가지? 그전까지는 우리 둘이서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거였다 보니 사실 현실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현석 씨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제가 결혼의 문턱에 다가섰다는 게 확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현석 씨 어머니를 만나 뵈었습니다. 참 기품 있어 보이시던 분이셨어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현석 씨가 집안 얘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대충 알 수 있었죠. 일단 현석 씨가 다니는 로스쿨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그랬고 지난번에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것도 그 증거였습니다. 성욱 이모가 사는 동네가 부잣집들이 줄줄이 몰린 동네였으니까요. 현석 씨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도 증거죠. 현석 씨 말로는 조그만 회사라고 했지만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살기엔 부담스러운 동네였어요. 역시나 그랬어요. 현석 씨 어머니를 보니 알겠더라고요. 현석이한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회사 다닌다고요?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그래, 양치는 뭐 하시고? 엄마는 조그만 호프집 하시고 아버지는 안 계세요. 15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겠네. 네, 그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호프집이라면 어떤 건가? 내가 그런 데를 가보질 않아서 강남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 그런 거겠지? 엄마가 형사야? 그런 게 왜 궁금한데. 밥이나 먹자.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내 자식이 좋아하는 여자라는데 안 궁금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이제 자주 볼 거니까 천천히. 일단은 밥부터 먹자. 그런가? 그래도 그건 아직 모르지. 사람 일을 누가 알아? 좀. 여기요. 현석 씨의 중재로 이야기를 거기서 멈췄지만 사람이 눈치란 게 있잖아요.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절 보는 눈빛이나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제가 그리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셨어요. 근데 현석 씨는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부담스러운 식사 자리를 마치고 현석 씨 어머님이 먼저 가셨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드나 봐. 뭐가 그리 궁금한 건지. 정말 그런 것 같아?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라니까. 자기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원래 엄마가 사람 차갑게 대하기로 유명해. 그런 양반이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한 거거든. 자기 엄마니 저보단 잘 알겠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았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서 일단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네,
나 현석이 엄마. 너 시간 좀 있니? 오늘 좀 볼까 하는데. 안녕하셨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 퇴근 후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약속 장소 문자로 보낼 테니 퇴근하고 그리로 와라. 참, 오늘 약속은 현석이 없이 너랑 나랑 보는 거다. 현석이 공부해야 하니 따로 알릴 필요는 없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갑작스럽게 현석 씨 어머니께서 절 보자시더군요. 아무래도 좋은 일은 아니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석 씨에게 알리지 말라고 힘주어 말하시는 폼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역시나 그랬어요. 현석 씨 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며느리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우리 애가 널 워낙 좋아하니 현석이한테는 말 못하겠지만 너도 알잖니.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넌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 결혼이라는 건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거야. 안 그러면 괜히 말만 많아지고 결국엔 다툴 여자만 늘게 되거든. 잘 생각해봐. 내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막장 시어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 비슷한 집안애를 며느리로 맞으면 그러지는 않거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넌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 말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현석 씨도 아는 건가요? 현석이는 몰라. 말하면 괜히 부모 자식 간에 싸움만 날 텐데 그 말을 왜 해? 어차피 손뼉이란 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니냐. 둘 중 하나가 손을 거두면 손뼉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 그래서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다. 네, 당장은 대답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오늘 우리 만난 건 현석이가 몰라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설마 했는데 그렇게까지 대놓고 절 거부하실지는 몰랐습니다. 현석 씨한테 알려야 하는 건지 고민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현석 씨 어머님 말씀대로 그걸 알리는 순간 모자 사이에 격렬한 파열음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도 현석 씨한테 알리지 말라고까지 하신 거였죠.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어쨌든 약속을 한 건 저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답니다. 전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으니까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 일어나던 일을 까맣게 모르는 현석 씨는 금세라도 우리가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역시 아파트가 무난하겠지? 자기 생각은 어때? 응? 아, 그래. 오늘 왜 그래? 아이, 무슨 고민 있어? 고민은 무슨. 근데 자기야, 요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드라마? 아이, 내가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딨어. 왜? 무슨 이야기인데? 가난한 며느리를 반대하는 시어머니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시어머니 되실 분이 결혼 못하게 하려고 며느리 불러서 막 돈 주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그러잖아. 아, 막장 드라마 말하는 거구나. 그거야 드라마니까 그렇지. 세상에 진짜로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 뭐야. 자기 설마 그런 거 걱정해? 아유, 멍청아.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러겠어?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나부터 난리를 칠 텐데. 나도 나지만 우리 아버지 알면 난리나. 아버지는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 그렇겠지? 그냥 문득 생각나서 한 말이야. 근데 아버님이 그런 걸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아, 아버지가 있다고 젠 척하고 그런 걸 혐오하시는 분이야. 언젠가 아버지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직원 중 하나가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 할머니, 뭐 암튼 그런 분한테 신뢰되게 말했나 봐. 그걸 아버지가 보셨대. 난리 났대. 당장 저 XX 자르라고 아랫분들이 달래고 달래 무마되긴 했는데 뭐 암튼 그런 거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이야. 그렇구나. 나도 한번 뵙고 싶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아버지가 너 한번 보고 싶다더라. 정말? 너 보면 마음에 들어 할걸. 아버지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참 존경스러운 분이야. 어려운 사람 외면 안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든 건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그러시거든.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아빠가 떠오르대요. 아빠가 꼭 그러셨으니까요.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네. 자기가 버스에서 나 도운 것도 그래서인가 봐. 아버지 평소 행동 보고 자라서 그런 거겠지.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런 건 맞아. 사람은 항상 롤모델을 보고 배우잖아. 내가 아버지 보고 배운 것처럼. 근데 아버지한테도 롤모델이 계셨대. 아버지가 그분에게서 엄청 영향을 받아서 그분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셨거든. 계셨대? 그럼 지금은 없어졌다는 말이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근데 그분이랑 이제 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아쉬우시겠다.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사는 마음이라면 나도 잘 알거든. 아빠만 있었더라도 그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싶으니 더 아빠가 보고 싶었답니다. 아빠의 부재를 이 사람이 메워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졌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졌다 생각하니 무섭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부모의 반대 앞에선 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했으니까요. 만약에, 진짜 만약인데, 만약 부모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시면 어쩔 거야? 그럴 일은 없어.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를 놓는 일은 없어. 왜? 넌 자신 없어? 막 서운해지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 내가 왜 그래. 자기가 떠나면 떠났지. 난 안 떠나. 자기가 내 손 놓지 않는 이상 난 절대로 자기 손 안 놓을 거니까. 당연하지. 그래도 기분 나빠. 난 말이지. 설령 자기가 내 손 놓는다고 해도 난 안 그럴 거야. 막 가서 매달리고 애원하고 그럴 거야. 그 정도로 너 사랑하니까. 이 와중에도 참 안심되더군요.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현석 씨 어머니와의 약속도 지킨 거고요. 당연히 현석 씨와의 약속도 지킬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모를 끝까지 참아낸 거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 네. 저희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현석 씨한테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될 테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멍청한 애였구나. 왜? 너무 탐나는 게 많아서 포기하기가 아깝더냐? 좋게 말로 할 때 알아들으면 서로서로 편한 것을. 진짜로 이 결혼 할 거니? 내가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잘 생각해봐. 여기서 멈추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죄송해요. 현석 씨도 저도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 원망하지만 말아라.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 이 정도 예의는 지킨 거니까. 제 말을 잊기도 전에 들려오는 통화 단절음. 꼭 현석 씨 어머니 같대요. 상대를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단절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들이 하는 짓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해서요. 막 사람 시켜서 납치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TV를 많이 봤나 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한 집만 놓고 보면 별다를 건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몰아붙이셨답니다. 네가 포기 못하겠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그래, 결혼해라.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할게요. 잘할 필요까지야. 그냥 남들 보기 부끄럽지만 않게 해다오. 그래서 말인데 너 예단 준비할 때 이 정도는 해야 할 거다. 나나 바깥 양반 주변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는데 너야 형편이 안 되니 그럴 수는 없겠지. 내가 진짜 줄일 만큼 줄였다. 현석 씨 어머니가 건넨 예단 목록을 보면서 진짜로 저를 받아들이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명품백이나 고급 의류 정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모든 친척들에게 주어지는 예단 역시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형편에 이 정도는 무리예요. 어머니나 아버님께 드릴 거라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지만 다른 친척분들은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이것 봐.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래서 가난한 것들이랑은 상종 안 하려는 건데 네 말대로 소소한 걸 돌려다 치자. 나중에 말 안 나올 것 같니? 왜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그런 욕을 먹어야 되니? 못하겠으면 결혼을 포기하든가. 너무 쉬운 방법이잖니. 저희 집이 어려워서 불가능에 가깝기도 했지만 평균적인 가정이었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싫다는 뜻이겠죠.
그쯤 되니 이상한 오기마저 들 정도였어요. 한편으론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회의감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포기가 안 되는 건 저를 너무도 사랑해주는 현석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때문이었습니다. 쉬운 해결책이 있긴 했어요. 현석 씨한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난리가 날 상황이었답니다. 현석 씨는 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오는 한이 있어도 저와의 결혼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싫었어요. 어리석게도 저 그날 이후 대출을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현석 씨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전화를 걸어와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셨어요. 예단은 기본 레퍼토리였고요. 심지어는 저희 엄마 하시는 일을 바꾸게 하라시기까지 하셨답니다. 말이 좋아 호프집이지. 그거 그냥 술집이잖니. 보나마나 동네 양아치들 몰려와서 이상한 농담이나 하는 거잖아. 사돈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우리는 체면이 뭐가 되겠니? 누가 당신 사돈 뭐 하시냐고 물으면 술집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이 기회에 술집 문 닫고 이젠 정상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렴.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험한 일 마다 않고 하나뿐인 딸 제대로 키우겠다며 고생하신 엄마를 모욕하는데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였다면 그런 딸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엄마는 그조차도 참고 견디셨어요. 모든 게 딸을 위해서였죠. 딸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지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엄마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현석 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처럼 엄마 역시 자신과 시어머니의 만남을 제게 숨기셨답니다. 그걸 알게 된 게 상견례장에서였어요. 아버지가 당신 한번 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 일이 많으셔서 못 본 게 아쉽지만 뭐 어차피 상견례 날짜 잡았으니 그때 보면 되겠네. 그러게 나도 기대된다. 말은 그랬지만 그 즈음엔 저 진짜 많이 지쳐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결혼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수치심 때문에 몰래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 사실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고 있었어요. 현석 씨한테는 절대로 먼저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어쩌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행동만으로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만일 시아버지까지 그러시면 그땐 진짜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석 씨는 시아버지가 정말 존경할 분이시라고 했지만 그거야 자식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현석 씨가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시라고 한 걸 보면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처럼 결혼에 있어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았어요. 부부는 원래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살면서 비슷해지든 처음부터 닮아있든. 그러니 시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오해를 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질 정도로 시아버지는 정말 인격자셨어요. 상견례 날 아침부터 엄마랑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네 옷을 고르네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딸을 곧 여윈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마 표정이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저라고 달랐겠어요. 이유는 다르지만 저도 한껏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이 현석 씨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장으로 잡은 호텔 레스토랑의 별실은 저희 모녀가 머물기엔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어요.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이질감을 지워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부인이랑 며느라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단장을 하다 보니 일이 됐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댁 식구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던 그 10여 분간의 이질감은 시아버지의 너스레 한마디에 금세 날아가지 뭡니까. 현석 씨 말이 정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빠 없이 모녀 둘만 나온 저희가 귀가 죽을까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셨답니다. 아이 그간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고생이 헛된 것이 아니니 다행입니다. 아이 아기가 정말 예쁘게 자라주었으니 부모야 그보다 보람된 게 없지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부인은 저리 잘 키우셨는데, 거기에 비해 저희 아들 놈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잘 봐주십시오. 지금은 저래도 앞으로는 잘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현석이, 아니 조서방이 얼마나 진국인데요. 똑똑하고 어질고 거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한데요. 저런 아들이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지 싶습니다. 혹시 저희가 장소를 착각한 겁니까? 전 그런 아들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간의 모든 걱정들이 무색해질 만큼 시아버지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예의를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분위기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것이었죠.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은 좀처럼 그 분위기에 융화되지는 않았답니다.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시아버지 뜻을 거스를 힘은 없었으니까요. 호랑이 없는 굴에서는 여우가 왕이라더니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9923 차주 맞습니다. 접촉사고요.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저희 차 옆에서 있던 차가 차를 빼다가 저희 차를 좀 긁었나 봅니다. 잠시만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보나마나 괜찮다고 그냥 가라실 거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러면 수리비는 우리가 내야 하는데. 유정아, 나도 같이 갔다 올게. 아무래도 아버지만 보내면 마음이 안 놓여서. 이놈이 사부인 앞에서 아비망신 다 시키네. 누가 보면 네가 내 아버지라고 그러겠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걸 목격하게 됐고요.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딸이야 그렇다 쳐도 사리분별하실 법한 그쪽 분까지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걸 보면 저야 그렇지만 거기서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건 좀 이상했죠.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두 분이 이미 만나신 게 분명했어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사부인 걱정을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가게는 정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만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고 해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가게를 정리해? 설마 그래서 계속 하시겠다? 진짜 저희 체면은 안중에도 없으시네요. 저희는 온갖 편의를 다 봐드리는데 그쪽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죠? 왜요? 술집이 체질이신가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과하세요. 아이고, 제 눈 좀 봐라. 금세라도 사람 칠눈빛이네. 결혼하기도 전부터 이러니 결혼하고 나면 진짜로 그러겠네. 진짜 이래서 결혼은 집안이 중요한 건데 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웃기나 하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도 싫으세요? 너도 알지 않니? 그런데 왜 이 결혼을 하겠다는지 모르겠다. 우리 재산이 그렇게 탐나디? 아니면 판사 사모님 자리가 가고 싶은 거냐? 딸의 결혼 때문에 수모를 감내하던 엄마였지만 절 비난하는 것만은 못 참으셨어요. 사부인, 말씀 삼가세요. 저희 딸이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는 가르쳤어요.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사람에게 충실하란 거요. 저한테 술집 년이다 뭐다 해도 괜찮지만 제 아이한테 그러는 것만은 못 참겠네요. 못 참겠으면 어쩌려고? 왜? 이 결혼 깨게? 그래만 주면 내가 큰절이라도 할게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말은 그래놓고 결국은 탐이 날 테니까. 도저히 못 참을 말들이었어요. 엄마한테 일어나라고 가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제 결혼이 뭐라고 이런 수모를 참아야 하냐고 말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먼저 그러셨으니까요. 일어나라. 너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는 없겠구나. 미안하지만 그래야 할 것 같다. 미안해 딸. 엄마가 가방과 옷을 챙기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나가려는데 문이 열렸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들어왔거든요. 나갈 채비를 한 저희 두 사람을 보고 놀라시더군요. 왜 일어나십니까? 아이고, 화장실 가는 건데 제가 주책 맞게 다녀오십시오. 아닙니다. 저희 가려고요. 사돈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이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정아. 자세한 얘기는 사부인께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화도 나셨겠죠. 바로 몸을 돌리는데 가방이 툭 떨어지더군요. 좋게 20년은 된 가방이에요. 저희 엄마가 가진 유일한 명품 가방이에요. 아빠가 결혼 기념일에 사주신 거죠. 아빠 사업 잘 될 때가 많았으니 사실 명품 가방을 못 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런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가 사준데도 싫다는 엄마에게 별종이라 그러기까지 하셨는걸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사오신 거였어요. 문제는 아빠 눈이 바닥이라는 거였죠. 아빠도 그런 걸 사본 적이 없었으니 그냥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색상을 고르셨대요. 그게 분홍색, 즉 핑크였죠. 저도 엄마 딸이라 명품백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색 명품백을 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명품이라면 좀 기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경박스러운 느낌이라서요. 당연히 엄마한테 혼이 나셨어요. 하도 야단 맞으니 그럼 환불하자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어차피 자주 들지 않을 테니 그런 건 관계없다고요. 아빠를 혼내시긴 했지만 엄마는 그 가방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아빠가 선물한 거니까요. 평소에는 거의 들지 않는데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특별히 들었던 거고요. 그걸 바닥에 떨어뜨리셨고 시아버지가 주워주셨어요. 그러다 그걸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아이, 이거 땡땡땡 거네요. 아이, 참 드문 색상인데, 아이, 선물 받으신 건가요? 네,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고 이런 걸 사왔네요. 바보 같은 사람이.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바깥사도 남부도 못 물었네요. 괜히 떠오르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 가방을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요. 바깥사돈도 제가 아는 그분처럼 참 가정적인 분이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그랬거든요. 가정적이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저보단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긴 사람이라.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진짜 가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는 잡을 수 없다는 걸 아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 안사람이 뭔가 실례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알아보고 다시 사과드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서가 이 두 분 모셔다 드리고 와라. 아니에요. 저희끼리 가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뵙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꼭 저희 아빠 같아서 더 좋았고요. 그래, 나도 그랬다. 아버님이 이렇게 예쁜 딸 못 봐서 얼마나 서운할까. 나도 아버지니 그 맘 잘한다. 아버님 함자라도 여쭤야겠구나. 내가 인사는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함자는 서, 정자, 호자 되십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빠 이름을 말하는데 시아버지 표정이 순간 급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라. 뭐라고? 서정자, 호자, 서정호 맞냐? 혹시 아빠가 땡땡물상 운영하시지 않았냐? 저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니 당연히 그렇죠. 엄마에게 눈짓을 했어요. 맞습니다만 사돈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저희 그 일 아십니까? 형수님이시군요. 예전에 두어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빠를 아신다는 것도 그랬지만 시아버지가 너무 죄송스럽다며 우신 게 더 그랬어요. 사돈,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대성통곡하다시피 우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으셨고요. 그래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어깨를 들썩이셨지만요. 서정호 과장님, 아니 형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형님 덕입니다. 시아버지가 해주신 말을 들으며 저랑 엄마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아빠가 직속 상사셨대요. 원래 다른 계통 일을 하시다 들어간 탓에 실수가 잦으셨고요. 그때마다 아빠가 시아버지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때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감싸주기까지 하셨대요.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일은 시아버지가 발주하는 계약서에 금액을 틀린 거였어요. 1,000만 원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여 1억이라고 쓴 거였어요. 회사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대요. 그대로라면 회사가 고스란히 9천만 원을 손해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도 큰돈이니 그때는 정말 큰돈이었잖아요. 그 정도 손실을 입혔으니 해고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때 아빠가 시아버지를 감싸주신 거예요. 잘 모르는 직원이 한 실수니 책임을 물으려면 상급자인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위해 그 엄청난 손해를 짊어지겠다는 아빠를 보며 너무 감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거래업체와 이야기가 잘 돼서 아무 손해는 없었지만 그 일 이후 시아버지는 더더욱 아빠를 존경하고 따랐대요. 그러다 아빠가 독립해 나갔고 시아버지도 두어 해 뒤에 독립을 하셨고요. 나란히 사업을 하시면서 겪는 고충도 나누고 조언도 받으면서 사업을 성장시키셨다네요. 근데 사업이란 게 부침이 있게 마련이죠. 때로는 커다란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저희 아빠처럼요. 시아버지도 그러셨대요. 돈이 없어 부도가 날 상황이었는데 작은 회사니 은행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부도를 피할 수가 없었다셨어요. 아시겠지만 어음 펑크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에요. 어음을 못 막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때 사정을 듣고 아빠가 큰돈을 주셨대요. 덕분에 부도를 막았고요. 그때 형님이 그 돈 안 해주셨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한 서너 달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하다 간신히 시간이 나서 형님을 찾았는데 그때 이미 형님 회사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니 형님이 채권자들을 피해 숨으셨다더라고요. 제가 힘이 되어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님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고요. 그런데 형님이 그리 되셨다니. 시아버지의 눈이 붉게 물들었답니다. 남편이 말한 시아버지의 롤모델, 그게 바로 저희 아빠셨던 거예요. 평생을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시아버지가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잡고 함께 우셨죠. 결혼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상견례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마무리가 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간 시어머니가 해온 짓을 아셨어요.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를 다그친 끝에요.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가 정말 많이 화를 내셨대요.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것도 정우 형님 딸한테, 정우 형님 형수님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내가 죽어서 형님을 어떻게 볼까? 나 진짜 당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당장 가서 형수님하고 유정이한테 사과해.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절을 하라면 해. 그래야 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돈, 이거 다 정우 형님이 준 거니까. 결국 시어머니가 와서 사과를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함께요. 자기가 가정을 못 지켜서 그런 거라고 진짜 무릎을 꿇으시려는 걸 엄마와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그리고 이 결혼 하지 않아도 된다셨고요. 자기는 너무 시키고 싶지만 그간 엄마와 제가 그토록 마음을 다쳤는데 감히 결혼하라 그러지는 못하시겠다면서요. 그리고 나시더니 가방 하나를 주시대요. 빼곡히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자신에게 빌려주신 그 돈을 이제야 갚는다면서 또 우셨고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그 정도까지 빌려줄 처지는 아니었지 싶은데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건 계산 안 해. 아니 나 진짜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었어. 아무리 형님한테 고마워도 사업가 대 사업가로서 계산은 정확히 하라고 형님한테 배웠거든.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근데 원금이 얼만지 말을 안 해주시니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은 고스란히 결혼 자금으로 쓰였답니다. 지금 저희 사는 아파트가 공동 명의거든요. 저도 돈을 냈으니까요. 네, 저희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을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세상 든든한 시아버지를 가질 수 있는 찬스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 현재의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건 제 탓이 아니었죠. 저희 아빠가 남겨놓으신 유산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아빠가 내민 그 조그만 손길이 이렇게 커다란 얼굴로 돌아와서 아빠 딸인 저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보고 계시죠? 시어머니가 막대하던 집안 사람들이 알고 보니 둘도 없는 은인들이었다니. 세상 참 좁기도 하고 세상 인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는 일이네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